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는 번외 시간으로요. 경제 역사 시사 타파의 박상욱의 쓴소리인데, 제목은 과학과 철학의 구분, 이론 물리학과 양자역학의 변천사입니다. 지금 이거 아마 인터넷에도 없는 내용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과학과 철학의 분리 시점 하고 물리학의 변천사를 이렇게 정의하겠습니다. 철학은 이슈를 탐구하기 위해 이성을 활용하는 것이고, 이게 형이사학 지혜. 그 다음에 과학은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아이디어에서 객관적인 진리를 추출한다. 형이하학적 지식. 난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겸비하면 형이 중학이 되는 거죠. 과거의 철학이라고 해도 예를 들어서 갈릴레오 갈릴레이 이전을 저는 철학이라고 보고, 이유를 저는 과학시대로 보고 있는데요. 일단 과학자는 천문학, 수학, 물리학의 소양을 기본적으로 설명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완슈타인 같은 경우는 이론 물리학자는 맞는데 수학은 못하죠. 그래가지고 저는 그 부분은 아인슈타인 개인적으로 과학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여기 좀 다른 사람들하고 좀 틀린 내용이고 서로 다르고, 그래서 변천사를 분리하자면 이제 프랑크의 양자 이론이 제안을 했고, 아인슈타인이 비이론 입자 발표를 한 거고요. 거기까지가 이제 고전 물리학이라고 보시면 되고, 닐슨 보어의 원자 모형을 제안. 이 사람이 나중에 코펜하르겐 그 이제 사람들을 포섭을 하고 이제 하이젠베르크의 그 불확정성 원리를 부각시킨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주도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 사람이 하이젠베르크의 행렬 역학까지 포함해서 슈리딩거의 파동 역학,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불확정성 원리가 정리가 돼서 여기까지를 이제 근대 물리학으로 봐야 되지 않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디렉이 양자역학하고 특수상대성 이론을 통합해서 디렉 방정식을 만들었거든요. 그 다음에 브라켓 표기법을 도입한 폰 노이만,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수학 공식을 만들면서 이제 현대 물리학이 시작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항대성 이론 발표 시 부인의 수학적 증명 피드백을 이용하면서 이 이론을 이름을 누락시켜가지고 도덕성으로 좀 한번 서프라이즈 MBC에도 나왔던 얘기고요. 그래서 일단은 특수상대성을 잠깐 얘기해주자면, 뉴턴 역학같이 상대성 원리를 오로지 관성에 대해서만 적용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일반 상대성 이론은 중력을 고려하면 가속기가 관성기와 동등하다고 주장하지만 정확하게는 구별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특수상대성은 일부 중력파에다가 맥스웰 전자기도 방정식의 에너지 질량 법칙에 로렌츠의 힘, 플레밍의 왼손 법칙, 관성좌표에 뉴턴 법칙이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슬슬 이제 이론 물리학과 양자역학의 이제 변천사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보자면, 고전 물리학의 일반적인 개념이던 연속적인 에너지였잖아요. 이게요. 서로 완전히 떨어져 있고 분리되어 있는 상태의 물리학을 기술한다는 요새 취지하고 해서 요새 어떻게 연구하냐면 이걸 Theory of Everything이다 해가지고 궁극적인 물리학적 이론, 즉 TOE를 아직도 지금 주력으로 현대 물리학자들은 연구를 하고 있어요. 지금부터 계속해서. 그래서 중력, 전자기력, 강력, 양력은 다 아시죠? 여기서 이제 중력만 통합이 안 되고 있어요. 이걸 통합시켜서 아마 방정식 만들거나 이제 발표를 하면은 노벨상감이죠. 이게 다 영자역학의 범주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일반적인 실험 및 이론 연구를 하다가 이해가 안 되는 실험 결과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게 시작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여기서 다시 내가 얘기하지만 특수상대성 이론은 빛의 속도로 가다 보면 시간이 언젠가는 느려진다는 그런 개념이고, 일반 상대성 이론은 중력에 대해서 주로 기술을 하는데, 중력이 아주 세지면은 빛도 휘어지고 공간도 마구 휘어진다는 이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종의 전자기파의 일종과 비슷한 중력적 파장을 만들어내서 이 존재를 이제 리고라는 미국 실험실에서 밝혀낸 거예요. 이 정도면 이제 이해하셨을 거라고 보시고, 그다음 막스 플랑크라는 이제 물리학자가 이 흑체의 복사 스펙트럼을 분석하다가
그 진동수의 빛을 반사 없이 100%를 흡수하고 모든 진동수의 빛을 방출하는 이상적인 물체를 말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양자역학이 시작하는 거거든요. 이 막스 플랑크의 여기서. 그래서 이제 물리학자들이 에너지가 연속적이라 생각했는데 여기서 깨집니다. 불연속적이라는 게 태동이 되면서, 아니 이게 뭐지? 빛은 일반적으로 파동으로 여겨지고 파동으로 일부는 설명이 안 되어 왔었는데 이거 뭐야? 하고 속속들이 실험 결과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여기 아인슈타인의 광전 효과 실험, 즉 이걸로 노벨상을 이제 아인슈타인이 받았는데 빛의 입체성을 대표하는 실험이죠. 이것도 이제 같이 이 시기에 이제 나오면서 이제 뭐랄까요? 아인슈타인은 양자역학의 정교함을 알면서도 양자역학을 인정을 하지 않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어쨌든 양자역학을 부정했다. 일부 비겁한 처사다. 지 혼자 고전 물리학을 이끌어가려고 하는 근대 물리학을 통째로 먹으려는 수작이 아니냐 해서 젊은 애들이 생겨난 게 이제 보호 하이젠베르크 애들이 학계 애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젊은이 대 늙은이 이렇게 갈라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전이 늙은이 아인슈타인계, 젊은 애들이 근대 물리학 태동 이렇게 나누셔도 되고요. 그래서 어쨌든 슈레딩거 방정식의 이 비상대적 양자역학계의 진화, 즉 선형 편미분 방정식 입자도 존재 상태를 이 사람이 또 확정시켰고요. 또 고전적으로 상태가 안 맞는 걸 슈레딩거 방정식으로 이걸 좀 수학적으로 증명을 한 거예요. 여기에 이제 불확정성 원리를 주장했던 하이젠베르크가 나오죠. 전자와 같은 입자의 위치와 속도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동시에 측정할 수 없다. 하나를 측정하는 순간 다른 하나는 변하기 때문에 그 순간의 입자의 위치와 속도는 확률적으로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확률적으로만 계산을 할 수 있다. 왜? 계속해서 변하기 때문에 그 순간에. 또 이분이 독일 최초의 원자로도 설계했고요. 또 원자력 평화를 위해서 적극 주장해서 나치 정권에 순응한 척하면서 핵무기 개발을 일부러 안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분을 좀 개인적으로 존경하는데, 저 더 이어서 얘기하자면 이분은 또 화학공학적으로 유체 흐름 속의 난류를 또 이분이 개발하신 분이에요. 또 발견하신 분이고, 요걸로 또 박사학위를 따셨고, 또 이제 최초로 또 원자로를 설계하신 분이 이분이에요. 또 아까 얘기한 친구 오토안하고 원자 핵분열까지도 발견한 그 친구까지도 같이 개발 완성의 단계까지 갔는데도 왜 연구실이 불이 났고 폭발해 났는지 는 이렇게 아직도 이게 이해가 안 가는데, 저는 일부러 실패한 척하고, 물론 나치가 그렇게 재정 지원을 안 해줬어요. 그거에 대한 불만도 있었겠죠. 또 언젠가는 이걸로 인명상사라면은 자기 연구가 더 이상 할 수도 없다는 것을 예견을 하지 않았을까 해서, 저는 이 원자폭탄의 원리와 개념은 미국으로 결국은 오펜하이머하고 그쪽으로 넘어가서 파시즘 국가가 이제 괴멸되는 이제 사태가 이뤄진 거죠. 뭐 어쨌든 우리나라에도 이 이소 박사분이 있는데 한국계 미국인이에요. 이게 화학공학과 졸업하셔서 이제 졸업하신 다음에 수학 천문학도 꽤나 능통하신 분인데, 이 물리학과 박사학위를 필라델피아 그 학교인가요? 거기 가서 이제 따셔서 이름을 날리셨는데, 안타까운 게 이분이 2년만 더 살아셨으면은 1979년에 스티븐 와인버거하고 셀달리 글래시하고 압두스 살람이라는 세 분이 전자기력 양력 통합 이론 발표해서 노벨 물리학상 탔는데, 아쉽게도 이 수학을 다 이소 박사가 필요로 해준 거거든요. 이분도 아마 탔을 텐데, 탔으면 이제 미국인으로 탔겠죠. 한국계 미국인으로. 또 이분이 또 하신 게 자발적으로 대칭성이 부서진 게이지 이론 정론화 시켰고, 참 쿼크 탐색 방법을 제시한 분이에요. 이분이 문제를 결정적으로 해결하신 분이라서, 이걸 다 수학으로도 완성을 하신 분이라서, 이분이 최소한 노벨상 2번은 탔었을 텐데 안타깝죠. 어쨌든 뭐 한국계 미국이니까 뭐 미국 국적으로 이제 노벨상을 타겠지만은, 뭐 어쨌든 이 하이젠베르크 보호 이후에 이제 독일은 또 포나우라고 로켓 이 과학자가 나오죠. 이게 미국으로 망명해가지고 5년째 감금당한 채로 지내다가, 왜? 이게 독일 이중 스파이일까봐 이제 그때 당시에 트루먼하고 아이젠하고 다 의심했다 합니다. 뭐 어쨌든 소련에서 인공위성 스푸트니크 발사 성공하자 그때서야 이제 포나우로 찾아가서 인공위성 설계를 위탁하죠. 이분은 단 한 달 만에 쏘아 올립니다. 이런 천재를 이 미국 새끼들이 이걸 이용하지 못하고
그 의심만 했던 거죠. 자, 이제 아시겠습니까? 오펜하이머를 이용해서 결국은 원자탄을 쏘아올려가지고 인명살상을 해서 공산주의 국가는 키워주고 파시즘 국가를 괴멸시킨 미국이 과연 옳았을까요? 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공산주의를 먼저부터 써서 멸망시켜버리고 파시즘하고 경쟁을 했었으면은, 지금의 라이벌 경쟁을 했었으면 전 세계 GDP가 지금보다는 저는 2배 이상은 더 올랐을 거라 보는 게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훨씬 지금보다 못 사는 나라가 다 경제 성장을 했을 거다 이겁니다. 이제 미국 때문에 다 경제 성장을 못한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할 말은 합시다. 물론 미국의 자유주의 체제 때문에 이렇게 와서 발전한 것도 맞지만 더 발전할 수 있었던 거를 기회를 놓쳤다, 이렇게도 봐야 됩니다. 이게 발상의 자유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양자장기 역학의 이후에 재규격화하고 약한 상하작용의 이 제한과 액체 헬륨의 초유체 현상 설명까지 해서 이제 경로적분이 나오고, 이게 주장한 사람이 리차드 파이만이라는 사람이고, 이 이후에 이제 존 벨이라는 사람이 아인슈타인의 EPR이 뭐냐면 포도스키하고 로젠이 이 양자역학을 무참히 그냥 반대를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줄여서 EPR 학자들이라고 그래요. 이 학설을 깨부셨어요, 이 존 벨이라는 분이. 바로 양자 얽힘을. 그러니까 뭐냐, 아무리 서로가 떨어져 있어도 어느 한쪽이 변동하면 즉각 다른 한쪽이 반응을 한다 이거예요. 어떻게 반응한다? 운동량, 스핀량이 그때마다 바뀌어서 입자 상태 결정을 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양자 얽힘이라고 이론을 제시했는데, 이게 여기서 아주 파장이 컸었죠, 존 베일 과학자 때문에. 근데 이걸 결국은 네덜란드 로널드 헨슨 연구팀이 이제 밝혀냈어요, 실험적으로요. 실제 양자 얽힘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진짜 존재합니다. 이게 실험이 입증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게 양자 암호, 양자 컴퓨터, 이 이론이 여기서 근거가 돼서 이제 얘기하자면 우리나라 현재 양자컴이 50큐브 정도는 되거든요. 지금 구글이 200큐브 컴보다는 못 미치지만, 양자 지속 시간만큼은 거의 제가 알기로는 동일한 수준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양적인 면에서는 딸리지만 질적인 면에서는 우리나라도 만만치 않다 이거예요. 다만 이제 우리나라 두 가지 방식으로 지금 개발을 했어요. 양자 한국 물리학자들은 미국 방식으로 지금 이제 냉각기를 사용해서 절대 온도에서 이제 보존하는 초전조체 방식으로 개발한 게 있고, 또 공학 엔지니어 분들이 만드신 상온에서 작동 실험할 수 있도록 한 공업용 다이아몬드 양자컴 방식, 이게 있어요. 이 초전자태 방식이 얼마나 힘드냐면 영하 273도씨에서 전기 저항이 0에 가까워지는 도체예요. 이렇게 하려면 계속 그 기기를 유지해야 되잖아요. 온도며 실험실, 연구실, 내가 알기로는 이게 5겹으로 로이어로 쌓아가지고 막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했을까? 왜 미국을 흉내냈을까? 그냥 공업용 다이아몬드로 상온에서 할 수 있는 이 엔지니어 공학자들 위주로 하지. 어쨌든 지금 이거를 큐비트를 이 공업용 다이아몬드 재질로 하는 양자컴이 먼저 상용화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게 제일 빨리 크기를 소형화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상온에서 실험하기도 편하고. 이건 입증된 바입니다.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그럼 이게 진짜 양자컴이 나올 수 있느냐? 이거 거짓말 아니냐? 이걸 어떻게 믿느냐? 증거가 있습니다. 네이처지에 구글이 올렸어요. 한 70페이지 정도로 논문을 게재했는데, 열과 전기장애 취약한 이 큐비트를 극초원 상태 유지가 어렵던 거를 자기네들 논문에 이제 그걸 올렸기 때문에, 이게 아마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초전도 프로세스 사용하고 이용할 수 있다는 거를 입증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2030년 전후에 가지고 상용화 될 거로 봅니다. 이거 되면 4차 산업혁명 이제 시작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스마트 시티, 6G, 이 IoT 한 수천억 개가 다 연결이 돼야만 완벽한 4차 산업혁명인데, 일단 그 문을 얘가 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양자컴이 제 생각에는 2030년 너무 빠르지 않고 한 2035년? 눈치를 보고 상용화해야 되기 때문에. 왜냐면 이게 먼저 나오면은 각 나라들이 그런 암호 문제나 이런 통신
뒷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런 게 좀 있어서 아마 섣불리 빨리 먼저 내놓지는 못할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2035년 정도에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여러분 뭐 제가 간단하게 얘기했는데요. 이게 과학과 철학의 구분과 이론물리학과 양자역학에 대한 변천사를 제가 짧게 한번 얘기해봤습니다. 자, 경제 역사 시사 타파의 박상욱의 쓴소리였습니다.